안녕하세요. 저는 60대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제 인생에서 겪은 사랑과 상처,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대학 시절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을 쫓아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선합니다. 남편의 잘생긴 얼굴에 첫눈에 반한 저는 그를 쫓아다니며 먹이고 입히고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제가 전부 지원해주며 군대 전역 또한 기다렸습니다. 이런 헌신에도 남편은 얼굴값을 하며 숱하게 바람을 피워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남편의 바람을 전부 용서해 주었고 지고지순하게 남편 옆을 지킨 결과 남편과 결혼까지 성공하게 됐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남편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었어요. 지적인 대화와 유머 감각,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는 여전히 저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도 남편이 매력적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의 바람은 계속됐습니다. 직장 동료부터 동호회 회원까지. 사교적인 성격으로 이런저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했으니 정신 차릴 거야, 한 번의 실수일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수많은 바람을 용서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숱하게 이혼을 고민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답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머리로는 이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남편을 사랑했기에 용서하고 또 용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생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국 저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아들은 따뜻한 마음과 배려심 있는 성품으로 잘 자라주었어요. 어느덧 결혼 정년기가 된 아들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진지하게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엄마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아들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해 보였고 저 또한 그 소식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는 정말로 예쁘고 외모뿐만 아니라 밝은 성격의 어른에게도 싹싹하여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민우 씨가 누굴 닮아 이렇게 다정하나 했더니 어머님을 닮았나 봐요. 민우 씨 말고 저랑 둘이 밥도 먹고 쇼핑도 해요, 어머님. 착하지만 무뚝뚝했던 아들 민호와는 달리 며느리 소연이는 정말 애교가 많아 좋았어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을 진행하게 됐고 상견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소연이가 누구 닮아 이렇게 예쁘나 했더니 사돈을 닮아 이렇게 예쁘거였군요. 하하. 남편의 쩌렁쩌렁한 웃음소리가 식당 안에 퍼졌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사부인의 외모는 너무나 화려하고 예뻤습니다. 순간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세련된 모습에 모두가 사부인을 칭찬할 때 나는 문득 내 남편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남편은 며느리보다도 사부인에게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부인이 물잔을 들려고 하자 남편이 재빨리 일어나 직접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제가 해드릴게요. 손대지 마세요. 아직도 물만 드시죠? 사부인은 순간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도라니요? 하.
그 말에 테이블 분위기는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 넘겼지만 나는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언제부터 저렇게 세심했지? 그것도 내 며느리의 어머니에게. 아니야, 아무리 내 남편이 바람둥이래도 이건 미친 생각이야. 속에서 올라오는 의심을 다잡아 보려고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투와 의심의 감정이 올라오더군요. 사부인이 남편과 사별했다고 하여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과한 친절을 계속됐습니다. 사부인이 반찬을 집으려 하자 남편은 접시를 슬쩍 들어 그녀 앞으로 옮겨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소연,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예전에도 늘 그렇지 않았나요? 사부인은 순간 고개를 갸웃하며 멋쩍게 웃었다. 제가요? 글쎄요. 저는 아무거나 잘 먹는데요. 그는 마치 두 사람만 아는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사부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 대조적인 반응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화장대에 앉아 거울을 보며 이리저리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아니, 언제 여기 또 주름이 생긴 거야? 이 잡티는 또 뭐람?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서 괜스레 또 한숨이 나왔습니다. 평생을 남편에게 예쁘다는 칭찬도 못 들어본 저였습니다. 들어. 어휴, 저 왼수. 퍼질러져 자는 남편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아들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더 자주 보며 친해졌죠. 아, 어머님 저번에 화장품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응? 무슨 화장품? 어머님이 보내주신 거 아니세요? 민우 씨 통해서 화장품 받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던데요. 아, 그래? 아, 맞아. 보내놓고는 깜빡했네. 그래, 잘 써라. 저는 모르는 일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일단 아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아버님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계세요. 결혼 준비하는 동안 아버님이 저뿐만 아니고 저희 엄마에게도 연락 자주 해주시고 잘 챙겨주셨거든요. 사실 아버지 돌아가셔서 그 빈자리가 느껴질까봐 너무 걱정이었는데 아버님 덕분에 그 빈자리가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 아이고, 그래? 웬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다정하게 굴었다니? 그래도 너가 고맙다면 다행이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후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이 양반이 나 몰래 사부인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나? 나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왜 선물을 보내고 연락을 하고 있었나? 단순한 정성일 수도 있지만 바람을 피운 남편의 행동을 숱하게 목격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속으로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탓에 소연이와의 식사 자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연아,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 오늘 식사 맛있었다. 고마워. 어머님 몸이 안 좋으세요? 병원이라도 갈까요? 아니야, 얼른 들어가 쉬어라. 먼저 갈게.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남편에게 바로 물어보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나는 남편의 눈을 마주보며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과 며느리에게 화장품 선물 보냈더라. 연락도 자주 했다며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왜 그런 거야? 그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고 잠시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뭐 예쁘다고 생각해서 선물한 거지. 특별한 의미는 없어. 너도 알잖아. 그런 거 크게 생각하지 마. 남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매번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 할 때마다 나는 그저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예쁘다고? 예쁜 거 하나만으로 선물을 보내는 게 말이 돼? 나한테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잖아. 남편은 잠시 침묵한 후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내가 좋은 마음으로 보낸 거라고. 아니, 남편도 없이 힘들게 아이 키운 사부인 불쌍하지도 않냐. 너무 오버하지 마. 여러 번의 바람, 그리고 그가 보여준 무심함은 이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의심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깊은 잠에 빠진 후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의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열면서 손끝이 떨렸고 이게 나의 미친 의심일까 아니면 정말로 남편의 바람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문자함에는 사부인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핸드폰 화면에서 오빠 고마워라는 문자를 보고 내 심장은 갑자기 멎은 듯 했습니다. 손끝이 더 떨려와서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한번 그 문자를 살펴봤습니다. 그 문자는 분명히 사부인에게 온 것이었고 그녀가 보내는 오빠라는 단어는 그동안 내가 경험한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막장 드라마가 유행이라지만 내 삶이 이런 막장 드라마일 줄이야. 아들 보기도 부끄러워서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바람둥이 남편은 원래 미쳤다고 치고 사부인은 대체 어찌된 여자란 말인가.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날 새벽 뜬눈으로 지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사부인을 만나서 얘기해보자. 나는 사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잘 지내셨나요? 뵌지도 오래됐고 만나서 밥 한 끼예요. 사부인과 약속을 잡고 대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사부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제가 연락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오랜만에 본 사부인은 여전히 젊어 보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사부인의 모습을 보자 또 질투와 의심이 올라왔습니다. 사부인 오늘 이렇게 만나 뵙자 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네? 진실이요? 어떤 진실이요? 사부인은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 진실. 당신이 내 남편과 어떤 관계인지 그 모든 걸 알고 싶어요.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너무 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이제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알고 싶다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부인은 입술을 비틀며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숨기려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사부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요. 모든 걸.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나왔지만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말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드려야 할지.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정적이 흘렀고 사부인은 고개를 숙이며 마음을 다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그때? 대체 무슨 얘기요? 나는 놀란 눈으로 사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저희는 대학교 때 첫사랑으로 만난 사이예요. 사부인의 목소리가 낮고 떨리며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내 뇌가 멍해지는 듯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은 대학생 때부터 저랑 만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사부인과 무슨 관계가 있었다는 건가요? 말을 하는 내 입술이 마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사실들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마 22살 때일 거예요. 저희가 만나던 때는 20살이었어요. 헤어진 후에는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의 남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오히려 그는 저를 알아봤죠.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부인이 말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상견례 후에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연락하며 지냈고, 사부인께서 워낙 여자 문제에 민감하다고 하셔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사부인. 그리고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단지 젊었을 때의 일이고, 지금은 전혀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딸 시아버지 될 사람과 그런 행동은 절대 결단코 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도 하나 있는 딸 처음 시집 보내는 거라 너무 정신없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데 결혼 준비 도와준다고 하여 도움받은 것뿐이에요. 사부인이 이런 것도 불편하다면 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단호한 그녀의 태도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건가? 그리고 민망해짐과 동시에 스스로가 원망스럽고 남편도 원망스러웠어요. 한평생을 바람을 펴서 나를 이렇게 의심병자로 만들었구나. 그동안의 세월이 떠올라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사부인 사돈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어요. 대학 때부터도 유명했지요. 울지 마세요. 사부인이 건네는 휴지를 건네받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사부인. 앞으로 너무 마음고생 말고 외롭거나 심심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자주 가는 등산 동호회가 있는데 거기 좋은 친구들도 많고 운동도 하고 재밌답니다. 저도 남편이랑 사별하고 힘들 때 거기서 좋은 기운 많이 얻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부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했지만 그동안 쌓인 의심과 불신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부인이 전해준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음고생 말고 외롭거나 심심하면 연락 주세요. 그 말이 내게는 작은 위로처럼 들렸어요. 결국 나는 사부인에게 연락을 했고 그녀가 추천한 등산 동호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동호회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동건이라는 남성과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는 나와 비슷한 연배였고 어느 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도 과거에 아내와 많은 갈등을 겪었고 결국 사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는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며 점차 마음을 터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며 나와도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등산을 하며 그는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나는 그의 조언과 위로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짐과 동시에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내 삶에서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몇십 년 전 어릴 때로 돌아간 것만 같이 기분이 붕붕 뜨는 느낌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지만 그때마다 그의 따뜻한 배려와 유머가 내 마음을 녹였고 나도 모르게 그에게 끌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뭔가 변한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요즘 매일 동호회에 나간다고 이야기하자 뭔가 달라진 점을 눈치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내가 더 밝고 더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변화가 그의 눈에 보였나 봅니다. 그는 자주 나에게 요즘 뭐가 그렇게 재밌어? 언제부터 그렇게 등산을 다니는 거야?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 물음 속에 숨어 있는 의심의 눈빛을 보며 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냥 운동도 하고 좀 더 건강해지고 싶어서라고 얼버무리긴 했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그가 느끼지 못하는 미묘한 감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매번 동호회에 가는 것이 점점 더 기대되었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나를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신경 쓰며 동호회 활동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저 운동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이날도 어느 날과 같이 주말에 등산 동호회에 참여했습니다. 동건 씨 오늘 등산 마치고 카페에서 차 한잔 어때요? 아, 좋죠. 오늘도 제이 씨랑 등산하니까 기운이 넘치네요. 하하오 동건 씨랑 등산을 하니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더군요. 등산을 마친 후 동건 씨와 나는 산 아래 카페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가 요즘 자주 겪는 스트레스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나는 내 고민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나는 그가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날 갑자기 동건 씨의 행동에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차를 마시고 있는 동안 그의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고 그는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말한 뒤 급하게 핸드폰을 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그런 행동이 조금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니 왠지 기분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는 얼굴이 약간 경직된 듯 했고 핸드폰 화면을 빨리 내려버리며 주머니에 쏙 넣었어요. 내심 불편해진 마음이 느껴졌지만 나는 그저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의 손목시계와 핸드폰을 자주 만지며 자꾸만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나는 그가 내게 말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로 인해
그날의 대화도 점점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일어나시죠. 동건 씨가 말했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그래요, 오늘은 이만 일어나요. 집에 돌아온 후 나는 계속해서 동건 씨의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손목시계를 자주 만지거나 핸드폰 화면을 자꾸 확인하는 모습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로 내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잘못된 문자 한 통을 받고 나의 의심은 확신됐습니다. 이따가 늘 만나던 곳에서 보자고. 사랑해. 동건 씨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아, 나 말고도 다른 여자가 있구나. 그 순간 내 마음은 깨졌습니다. 그동안 동건 씨가 보여줬던 미소와 친절을 믿고 있었던 내가 너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속고도 다시 그렇게 쉽게 믿다니. 내 자신이 또 원망스럽더군요. 그의 말투, 그의 눈빛, 모든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그가 나에게 보여준 감정은 가짜였고 그걸 믿고 싶어 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게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그 질문이 내 머릿속을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동건 씨의 사소한 다정함에 쉽게 마음이 갔고 그의 작은 친절에 속아 넘어갔던 내 자신이 미웠습니다. 한때 내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그가 이제는 내 마음을 짓밟고 거짓말로 날 속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내가 이미 과거의 남편에게서 느꼈던 배신과 상처를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서 겪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내 인생이 얼마나 찢겨졌는지 알면서도 나는 또다시 남자에게 애정을 구걸하려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믿고 또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또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자책과 후회. 나는 결국 또 다시 그런 상황에 빠졌고 그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고 그것이 다시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왜 나는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또다시 남자에게 의존하고 있던 걸까? 그런 생각에 내 마음은 더 깊이 침잠해 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내 자신을 무시하고 있을까?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리 사랑을 갈구하더라도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나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사랑하고 지킬 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누군가의 애정에 목마르게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내 행복을 기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나 스스로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남자에게 애정을 구걸하지 않을 거야. 나 스스로 일어나야 해.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 마음을 의존하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동건 씨와의 일도 남편과의 일도 내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의지하며 내 행복을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누구에게도 내 감정을 팔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삶을 주도하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만이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결심이 일었고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이 우선이며 나를 아끼고 사랑할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